안녕하세요. 진우쌤입니다. 오늘 통합론술 첫 번째 시간이고요. 스카이논술 개념부터 볼게요. 가격에 따라 소비량이 변하는 관계. 경제 파트인데 가격에 따라 소비량이 변합니다. 수요죠, 수요. 가격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관계. 공급이라 하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균형.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초과 공급.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초과 수요가 많다. 이 정도 개념으로 정리하고 문제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퀴블리엄이라는데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높게 설정되면 가격이 높으면은 물건이 팔리지 않고 가격이 너무 낮으면 물건이 또 부족해지죠. 결국 어느 지점에서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비자가 구하려고 하는 양이다. 수요라고 하죠. 반대로 생산자가 판매하려는 양을 나타내는 공급.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양에 대한 거고 살려는 양은 수요, 팔려는 양은 공급이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 두 관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를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 균형이라고 하죠. 만약 가격이 이 수준보다 높으면 물건이 남게 되는 물건이 남아도는 것을 가격이 높으면 물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추가 공급이라고 하죠. 반대로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가격이 낮아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는 것을 초과 수요 현상이라고 하죠. 어,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는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초과 수요. 기본 개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볼게요. 의미의 관계. 어,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의미가 유사한 관계, 비슷한 단어라고 하죠. 유의어라고 하죠. 유의어. 그다음 의미가 반대되는 관계, 의미가 반대는 반의어라고 하죠. 그다음 더 넓은 범주를 나타내는 관계, 더 넓은 범위 상위어. 포괄적인 단어죠. 그 범주에 포함된 구체적 개념. 전문 용어라고도 하잖아요. 하위어라고 합니다. 하위어는 전문 용어.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 의미가 뭔가 연구하는 의미론. 의미론이라고. 이런 개념 자, 이제 의미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단어들 사이에 의미의 관계라는 게 있고 의미상의 관계. 어떤 단어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죠. 또 반대 의미도 갖고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갖는 관계. 비슷한 의미 관계라고 한다. 유의어라고 하죠. 그리고 대립되는 관계. 서로 의미가 대립되는 관계는 반의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의미가 더 넓은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이 관계를 상의어 관계. 쉬운 단어죠, 쉬운 단어. 포괄하는 쉬운 단어. 그 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단어, 전문 용어를 하위어라고. 상위, 하위. 자, 이러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의 핵심이다? 관계 핵심은 의미를 했습니다. 상이어, 반이어, 유의어, 반이어, 상이어, 하위어, 의미.
자, 기본 개념이고, 그때 법학 볼게요. 법학도 이제, 그, 법학도 개념부터 볼게요.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 서로 합의한 거. 계약이라고 하죠. 그다음 서로 의사가 일치하는 상황. 서로 이제 일치했어요. 의사 합치라고 하죠. 자, 계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 계약 지켜야 하는 의무, 채무, 돈 줘야 되는 거, 계약 지켜야 되는 거. 그다음 계약 관계를 지배하는 기본 원칙, 계약 자유라고 하죠. 관계를 지켜야 하는 지켜야. 그다음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의 원칙, 사적 자치라고 하는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사적 자치. 자, 볼게요. 두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팔기로 약속했는데 한쪽은 물건을 주기라고 한쪽은 돈을 주고 물건 줬으면 돈 줘야죠. 교환이. 자, 이처럼 서로 의사가 일치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의사가 일치, 법적 효과가 일치하는 거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일치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계약.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로 의사가 맞아야 되는데 이를 의사가 맞는 거. 의사합치라고 하죠. 의사합치죠.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것을 부담한다. 약속했으면 채무를 부담해야 돼. 물건 주기로 했으면 물건 주고, 돈 주기로 했으면 돈 주고. 이를 어길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내가 못 받았어. 자, 이러한 법적 관계의 전체는 뭐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국가 개입 없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죠. 개인 간의 그 계약은 사적 자치가 계약의 자유와 존중, 그 계약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건 사적 자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는 사적 자치. 계약은 자유롭게 하지. 넘어갈게요. 또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인데 네 번째. 동작의 주체, 행위자, 주어라고 하고, 동작의 대상, 행위의 대상, 목적어라고 하고, 문장 중심 성분, 문장의 핵심 성분, 핵심 성분, 서술어라고 하고, 풀어서주는 배열 방식을 보고 어순이라고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는 통사론을 쓰죠. 참고하시고 볼게요. 문장은 여러 요소로 구성된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 문장을 이루는 무슨 요소?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자,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질을 우리는 주어라고 하죠. 동작의 대상은 목적. 움직이는 놈은 주어고 동작의 동작의 대상은 목적어. 문장의 중심이 되는 풀어서주는 핵심 풀어서주는 서술어라고 하죠. 뭐는 거죠. 자, 나머지 성분들은 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러한 성분들은 문장에서 일정한 무엇을 가지면서 배열되냐면 일정한 어순을 갖죠. 말의 순서가 있죠. 배열 방식이. 자,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어떤 차원에서 분석된다? 언어 분석할 때는 항상 통사론 차원에서 분석하죠. 기본이었고. 죄송합니다. 자, 경제입니다. 다시 개념 확인부터. 선택시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포기한 것 중에 가치 있는 기회 이용이라는 거죠. 포기했으면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죠. 그 다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 합리적 선택 최대 이익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걸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 자원이 제한된 자원 희소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선택했을 때 최대 그 이익을 남기면 만족의 극대화는
정말 최대 만족, 효용 극대화, 가장 효율적인 만족에 극대화하는 효용 극대화. 자, 어떤 선택할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포기해야 됩니다.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할 수 없어요. A를 선택했으면 B를 포기해야지. 예를 들면 공부를 선택하면 놀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라고 하는가? 포기를 하면 이게 생기죠. 기회비용. 기회비용. 사람들은 이 비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어떤 행동을 전제로 한다?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한다. 자, 이러한 선택은 제한된 자원이라는 자원은 무한이 아니니까 제한된 자원이라는 합리 취소성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경제학은 이러한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설명하는 학문이죠. 학문인데 여기서 뭐 학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데 학문이 설명하는 연구하는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택하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자 이것을 달성하는 가치를 최대치로 올리는 만족도를 최대치로 이익을 최대치로 올리는 효용 대화를 달성하는 것.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생활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는 자기 만족에 내가 만족을 최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바꿔나가는 거. 순서볼게요. 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 명사라고 하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동작이나 상태를 보고 동사라고 하죠. 동작이나 그다음 성질을 꾸며주는 형용사 성질을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A와 B의 관계는 동사라고 그 다음 단어의 분류체계 품사라고 하죠. 자 볼게요. 자 단어는 그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단어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사람의 이름, 사물의 이름 나타내고 어떤 단어는 동작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운 그 사물의 그 개념, 사물이나 이름, 개념의 이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명사라고 하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영어에서도 동사라고 하죠. 그리고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말, 형용사, 문장에서 관계를 나타내는 말, 조사. 그 다음 이런 분류는 단어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체계나 품사 체계. 품사에게 단어의 기준이 넘어가도록 경제입니다. 일곱 번째 내용 볼수 일곱 번째. 많은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 완전 경쟁 시장. 기업이 많아요. 완전 경쟁 시장. 경쟁을 허용하는 거죠. 하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독점이라고 하는. 독점이라는 건 한 기업이 다 하는 거예요. 소수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 맞아. 그러니까 독점은 가장 나쁜 거고 그 밑이 과점이죠. 몇몇 기업들만 다 경쟁하는 시장. 생산과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생산 방식입니다. 생산 방식에 따라서 생산과 가격이 결정돼. 그다음 소비자의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자 후생이라고 하요. 소비자 후생이라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는 다양한 어떤 형태가 시장은 어떤 형태? 어떤 시장은 경쟁 치열하고 어떤 시장은 소수 기업이 지배합니다. 경쟁도 있지만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많은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을 이것이라고 한다. 아까 배웠죠. 뭐라죠?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품질도 올라가고 가격은 또 저렴해지고 경쟁도 많지. 근데 반대로 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게 독점이라고 하죠.
수자원이나 전기. 근데 이런 뭐 독점하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국가가 공기업으로 이제 국가가 소유하죠. 소수 기업이 경쟁하는 뭐 핸드폰 회사라든지 통신회사, 소수기업, 가전이라고 하죠. 각 기업의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죠. 소수 기업은 각 기업의 행동이 서로 영향을 미치죠. 몇몇 그 기업들이 담합할 수도 있고. 이런 시장의 구조는 가격 결정 방식과 이것에 영향을 줍니다. 생산 방식에 영향을 주죠. 담합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이는 소비자의 뭐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도 결국 사는 건 소비자니까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다음 8번 넘어갈게요. 개념 확인부터 할게요.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언어고 담화라는 주제네요. 담화라는 주제. 자, 문장이 모여서 의미를 이루는 의미단위. 문장의 그 의미단. 담화라고 하죠. 문장이 모여서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의미가 생기면 그때부터 담화라고 합니다. 네, 화자의 의도는 의도라고 합니다. 자, 맥락을 이해하는 부분. 이건 이런 맥락, 이런 맥락. 사용 능력이라고 합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맥락. 의미에서 경영, 의미를 해석한다. 사용론이라고. 마지막 사회적 그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맥락이라고. 자, 볼게요. 자, 사람들은 단순한 문장만이 아니라 어, 맥락 속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맥락에서 의미를 전달.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것. 의미 있는 문장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담화라고 한다. 의미 있는 문장은 담화다. 자, 화자가 전달하는 의도를 보고 뭐 의도라고 하고 듣는 사람은 이를 또 해석하죠. 의도가 있고 해석이. 이 과정에서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는 무슨 능력이 활용 능력이. 그냥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의 해석은 단순 문법을 넘어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의 그 말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게 허용론 차원. 그 다음 결국 언어는 사회적 이거에서 사회적 능력적 어떤 직급이 어떤 위치 어떤 말을 하는지. 자, 또 법학으로 넘어갈게요. 형별인데 형벌. 법을 위반하는 행위. 범죄라고 하죠. 법 위반하는 거. 나쁜 행위. 국가가 부담하는 제재. 국가가 부과하는 제재. 하지 못하게 하는 거. 형벌이라고 하는 못하게 하는 거. 범죄 예방 목적. 왜 범죄를 예방하냐?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는 게. 누가 책임이냐? 응고라고 하잖아요. 책임을 묻는 거. 그러니까 사회 질서의 상태. 이런 사회 질서. 사회 질서의 상태는 사회 질서. 이게 좀 어색한데 제가 만들다 보니.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제한이 있다. 사회 질서를 뭐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한 행위를 이거라고 합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부과를 하는 제재를 국가는 이제 법 이겼으면 형벌을 내려서 제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지닌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목적으로 형벌을 내리죠. 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뭐가 있다? 응고기능도 있다. 대가가 있다는 거. 자, 이러한 형벌 제도는 사회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 마지막 논리 시간입니다. 가장 어렵죠. 전제를 통해 전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어떤 전제를 통해서 결론이 나오죠. 3단 논법으로. 그다음 일반적인 전제를 두고 대전제라고.
큰 주제라고 하죠. 모든 것을 포함하는 큰 주제. 개별적인 전제, 구체적인 거, 소전제라고. 도출된 결과를 뭐 결론이라고. 논리적 일관성은 차단. 일관되다. 속이는 게 없다. 자, 볼게요. 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모든 인간이 죽는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니까 인간이 죽으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인간이 죽는데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니까 소크라테스는 죽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큰 전제잖아요. 인간은 다 죽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인간에 속하면은 소크라테스도 죽죠. 예를 보고 이제 그 얘가 대전제, 소전제. 소전제가 대전제에 속하면 소전제도 묻고 따지지 않고 바로 소크라테스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데 소크라테스가 죽는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전제를 통해 결론은 도출하는 구조를 보고 뭐라고 한다? 3단 논법이라고. 그러니까 소전제가 대전제에 속하면은 그냥 소전제는 대전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때 일반적인 진술, 누구나 아는 진술을 보고 대전제라고 하고 또 구체적인 진술을 보고 내가 풀고 싶은 진술을 보고 소전제라고 하죠. 이 두 전제가 결합해서 도출된 어떤 결과가 있죠. 그 결과는 바로 결론.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 전제와 결론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연결되는 일관되게 연결되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논술 시간 스파이 논술이었고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제2편 방송 수업하겠습니다.